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오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그 예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건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 말에 네. 아직 열흘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아젠다와 의전의 수준을 합의가 안 돼서 좀 기가 차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우리 쪽에서 아마 요구하는 그 내용하고 바이든 쪽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거 전혀 매치가 안 되겠죠.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일 같으면 이제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 저런 거 빼면은 사실은 일주일밖에 준비 기간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외교부를 생활하면서 큰 대통령 행사를 4번 정도 치러봤었는데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미 이제 의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다 끝나야 되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파인 튜닝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의제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낭패죠. 그러면 이제 같은 의제를 두고라도 전혀 매치가 안 되게 그냥 대화가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달라는지 지금 이 전대미문의 일이라 이런 경우에는 뭐 의전이나 어떤 핵심적인 서브스턴스에 있어서도 이런 적은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이야기로 네. 미국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을 네. 지금 5월 20일 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네.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삼성의 역할, 뭐 삼성과 삼성 반도체와 뭐 이 미국의 백신의 뭐 교환부터 삼성이 역할을 해서 미국을 좀 설득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백악관이 하루 전날 삼성전자를 갖다가 불러 제꼈다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입장으로서는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보면 삼성만 부른 건 아니에요. 4월 달에 이어서 다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다 호출했다는 거예요. 2차 회동이네요. 네, 그런데 그 날짜를 5월 20일로 했다는 것은 5월 21일 날 있을 한미 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나름대로의 면밀한 분석 통해 가지고 삼성을 여기에 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그 지난번 1차 회동 때 바이든이 분명히 이야기한 거는 대중국 포위 구도에서 이제 반도체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 이전 같은 거 가지 말라고 이제 못을 박은 건데 빠르게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동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만 지금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해서 아마 삼성이 아마 재빨리 아마 그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재용이 저래 깜빵이 있으니까 저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뭐 비서 하나 뛰어가서 일할 거야 저럴 거야 해가지고 결정낼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그 요즘 이 차가 다 전자 장비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포드하고 GM 그리고 이제 대만에 뭐 뭡니까 TSMC입니까? TSMC. 그 회사하고 삼성, 뭐 인텔, 뭐 네덜란드 회사 이런 회사들을 또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번에 저 삼성을 하루 전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불러서 한국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뭉가리 입장에서는 삼성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해서 미국과 딜 치는데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충분히. 뭐 이재용이 사면 이야기도 또 그제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는 우리가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문제지 너네들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전날 날짜를 20일 오랜 거 하루 전날 한 거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충분히 막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지금 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요. 근데 아마 삼성도 지금 정부에 이제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붙어야 되는데 만약 거기서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이게 친중 또는 이제 중국에 편향된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보이게 되면은 아마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삼성도. 근데 지금까지 삼성이 계속 뭐 정부 로비 역할을 쭉 해 왔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뭐 이게 일주일 남겨놓고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 거 보면은 이건 뭐 3, 4일 전에 의제 결정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의전은 뭐 지금까지 얼마 전에 그 스가 총리가 만나고 왔습니다만 그하고 똑같은 그런 의전 대접은 못 받겠죠.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외교 의전상에서 아마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의전적 예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1980년, 90년 초까지 그 일본을 손볼 때 그때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대접을 잘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테이트 비지트가 아니고 이거 역시 뭐 실무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예, 그 뭐 일본하고 뭐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한때 그 뭐 한박어 가지고 되게 말썽이 많았는데 이번에 뭐가 나올지 좀 자, 잘못해. 그러면 이제 실무 공식 방문에는 보통 네. 이 부인을 잘 안 데려가지 않습니까? 잘 안 데려가죠. 안 데려가고 이제 그 동반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야 근데 만찬이 있어서 부부 동반하는 만찬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오라 그러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네. 그 G20를 뭐 일본에서 했을 때 네. 한국이 그 김정숙이 갔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행사였는데요. 근데 이거 가십이라서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굉장히 나대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가는 데만 따라가려고 네, 하고. 그래서 그때 아주 짧고 또 네. 그날 뭐 그 트럼프가 네. 그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자기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일본에 가고 이런 양상에서 아주 짧게 그냥 일본에 G20 갔다가 트럼프 방한 때문에 또 급히 들어왔는데 그 짧은 그 행사에 왜 데려갔느냐? 근데 일정이 동부인하는 행사가 없다면 이건 안 가는 게 당연한데 굳이 만약에 데려간다 그러면은 아마 국무성에서는 그냥 그거는 대사관에서 차원에서 너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할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근데 아마 이쪽 정부에서는 뭔가 국무성에서 공식적인 그냥 배려를 해주기를 바라는 막 그런 차원에서 접촉을 했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서로 간에 이제 주장하는 의제가 완전히 획일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저도 이제 듣기로는 뭐 지금 외교변 후배 듣기로는 뭐 코로나 백신 아까 그 삼성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뭐 북한하고 마주 앉아라 미북 대화를 재개해라 싱가포르 그때 회담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할 거고 그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같은 주제를 놓고 한다라도 입장 합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뭐 종전선언까지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그렇게 지금 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그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이제 몇 분의 선배들이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포기 그다음에 핵물질 개발 중단을 정말 선언한다면은 종전선언을 내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크리티컬한 내용인데요. 종전선언 자체가 사실상 이미 뭐 6.25가 끝나거나 휴전 협정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제 그 종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종전선언을 만약에 발표하게 되면 북한은 바로 아마 유엔사 해체의 카드를 꺼낼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종전선언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종전선언은 제가 볼 때 의제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뭐 중국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 대만이나 한국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할 거니까 네. 이 문제를 의제에 아예 그냥 패싱을 하고 하나마나한 동맹관계 이야기만 하고 뭐 이렇게 끝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쉬워서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 간절히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회담이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한국 상대로 자 상대로 뭐 이런 이야기 해봤자 뭐 죽어도 씨알도 안 먹힐라 하니까 저한테는 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서 한미 간에 무슨 이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문이 미국이 불편할 이슈를 포기하는가가 지금 관건이에요. 그럼 문이 끝까지 자기 의제를 고집한다면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중국 포위 구도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포위 뭐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미국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그냥 하나만한 원만한 의제를 가지고 적당히 때우는 부분을 거부하고 한국의 주장을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도 또 미국의 주장을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의제나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표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문재인이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북 정책 관련 쭉 논의를 할 때 굳이 이제 사브 아이템으로 종전선언이라는 걸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하는 와중에 이걸 쓱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지 미국이 막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이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은데 지금 유엔사라는 게 사실은 뭐 30-40명 정도의 직원밖에 없는데 곧 아마 100명 내지 120명으로 좀 늘린다고 하고 있고 유엔사.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온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저희들한테 보낸 메시지는 이제 유엔사 때문에 해체한다는 이런 거 꿈도 꾸지 마라. 계속해서 오히려 이제 강화 국민으로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역으로 지금 전달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하고 대화 중에 종전선언 그다음에 북미 회담 재개 이거는 반드시 아마 멘트를 할 거로 지금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쿼드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럼 바이든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동맹국들과 대중 포위 구도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만약에 꼭 우리가 하고 싶은 의제를 문재인이 제기하고 싶다면은 문재인이 불편해야 할 과제들을 당연히 아젠다로 삼고자 하겠죠. 근데 대만 문제 같은 것도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이 지금 친중적이냐면 지난번에 그 홍콩 2년 전에 홍콩 사태가 났을 때 홍콩 데모대가 홍콩에 있는 각 총영사관 그 대표부에다가 그 서한을 전달했거든요. 한국만 서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받지도 않겠다. 네, 받지도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의전적 결례 이런 걸 차원을 떠나서 그건 아마 중국의 압박 그다음에 청와대에 아마 특별히 연락이 갔을 겁니다. 저 일제 받지 마라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문재인 뭐 대북 관계에서는 뭐 이럴 것도 없다 싶어서 그냥 막가파식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많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권 말기에 네. 이제 한국 정부와 북한하고의 관계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직적인 나라니까 이제 이걸 설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 지금 하나 이제 바이든 정권이 뭉가리가 쉬웠던 트럼프 정권과의 이제 다른 부분은요. 네. 이 바이든 정권에 와서는 트럼프 때처럼 트럼프를 본인을 꼬드겨가 트럼프의 지침이 네. 그냥 국무부에 네. 내려가가 예. 그래서 국무부의 정책이나 방향이 트럼프의 그 지시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예. 또 미국 뭐 국방부하고는 뭐 트럼프가 장관을 말을 안 들으면 교체하고 네. 이런 부분 즉 톱다운 방식으로 상명하달 이런 식이 아니라 철저히 북한 문제에 대한 오래된 국무부 국방부의 실무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문제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부하들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으로 가되 이제 부하들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건 수차에 걸쳐서 지금 바이든이 그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스스로가 근 30년 동안 외교 문제에 몸을 담아들였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본인 자체가 이제 외교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트럼프 같은 그런 경솔한 경거망동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그 바이든의 새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망모하고 지금 운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과 어디 큰 딜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변환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도 아마 여론을 통해서 한국에 좀 반중 정서가 굉장히 팽배했다는 거 이런 내용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보면 여론조사에서 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중국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거의 뭐 18, 80%가 예,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중적인 반미 정서나 반중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이 상상 이상으로 공연한 반미 정서 확산을 한국에 우려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도요. 미국 사람들은 그 콤플렉스가 좀 있어요. 한국의 반미 부분에 대한. 노무현 때보다 좀 혼이 난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지금 문재인을 그냥 포기할 거다. 지금 현재 문이 뭐 이번에 만나고 6월 달에 뭐 G7 그거는 뭐 G7 자체에서 한 일종의 옵저버로 가는 거니까 외에 바이든을 만날 뭐 기회가 국제회의 말고는 있겠나 싶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문을 내버려 두는 행태로. 근데 형식적으로 이제 바이든 새로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거는 하죠. 이야기는 하죠. 하겠죠. 그리고 바이든이 뭐 코로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뭐 하기 싫을 때는 전부 코로나 핑계 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런 그 대규모 공식 방문 어느 나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이 추진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그 이번에 요란하게 무슨 뭐 100일 정도 걸려가지고 대북 정책 그 입장이 나온다라고 요란하게 뭐 소문을 냈었고 그다음에 빠르면은 뭐 3월 말 4월 초라다가 지금 5월 초 4월 말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바이든의 행정부 바이든의 연설을 보면 내용은 굉장히 긴데 이 북한 핵 문제 포함한 이란 문제 그다음에 이 국제 파트는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란을 떠는 데 비해서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용이 좀 부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해볼 건 다 해봤죠. 지난 수십 년 동안 4자 회담, 6자 회담 그런 다자작 틀을 운영해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처럼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과감하게 김정일 불러가지고 이렇게 쇼도 한번 해보고 직접적인 딜도 해봤었는데 이게 다 어느 쪽 다 실패로 끝났었거든요. 그럼 과연 모든 어떤 그 접근이 다 실패로 끝난 이 시점에 바이든은 뭘 해야 될 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바이든 행정의 딜레마이긴 한데.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에 생색을 내온 게 북한을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뭐 북한에 석유도 주고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식량도 주고 우리가 너네들 때문에 북한을 적당히 또 크게 도발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북한 관리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큰 서비스라고 중국이 그렇게 생색을 내왔거든요. 쭉 생색을 내왔죠. 네, 지금이 그런데 그게 트럼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권이 중국을 다루는 문제에서 트럼프보다 훨씬 심하게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구도에 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가 그거는 막 신경 쓰지 말고 빠져라.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문재인이 육자 회담을 다시 복원시켰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육자 회담에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육자 회담 때 미국하고 한국이 기대했던 거는 제발 중국이 러시아하고 공조해서 좀 이렇게 건설적 역할을 해서 북한을 압박. 그래서 이제 핵 문제가 좀 진전이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사실은 육자 회담의 종합 결과 검토 보고서에 보면 철저하게 중국은 북한 꼬드겨서 대화에 응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견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중국은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깽판을 냈는데 지금 미국하고 대등하게 지금 패권 경쟁하는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건설적 역할을 한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미국도 아마 그게 아마 알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도 더 이상 중국의 어떤 그 건설적 역할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항상 보면 한국에서 반미 운동이 촛불 등으로 보편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그 장갑차 사건 이후에 좀 이런 콤플렉스 상태,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봤을 때는 내년에 한국 대선이 있고 이 대선에서 미국이 정말로 불편한 이 문 정권이 사라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미국이 대선에서 또 다른 반미 부분을 갖다가 그 일종의 그 지금 대선에서 장국의 친북 좌파 세력들이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삼을까 이제 우려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미국의 입장이나 뜻을 세계 최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그 강대국이 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내놓고 주어 팰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걸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렇죠. 괜히 그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좌파 운동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지금 공석인 미국 대사를 한국에 아마 국무부 직원으로 가 있는 직급 낮은 사람 아니었어요? 아주 직급이 남은 여성을 3단계 정도를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저기 동구권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의 대사로 알바니아에 있어요. 알바니아. 몰도바가 아니고요. 알바니아. 예, 몰도바. 알바니아. 북한 다음으로 최악의 공산주의 국가에 있던 알바니아 이제 대사로 가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물 건너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약체급을 데리다 놓으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아닌가. 그게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 출신 미국 국무부 직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문제가 좀 있어요. 로비에 쉽게 또 넘어가죠.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연고 관계에 의한 어떤 일종의 그 로비 이런 부분. 특히 미국 대사관에 한국 정보를 미국에 보고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지난번에 4.7 보궐선거에서 한 5% 정도의 근소하게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혹시 판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미국 쪽에서 우려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이 한국의 상황을 왜곡되게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정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그래도 해리 해리스 대사가 있을 때는 그런 식의 보고는 나가지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그냥 뭐 근데 상당히 대사가 이제 공석이다. 그만두고 지금 나가버리니까 공석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이 공식 채널로 받는 한국의 이 정보가 상당히 왜곡된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 대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모욕적인 일이죠. 예, 동맹국가 이런 예. 거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앉히고 되게 지금까지 그 주한 대사 한 사람들 보면은 뭐 크리스토프 힐이라든가 꽤 협상으로서 쟁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근데 저렇게 지금 뭐 이건 아마 또 다른 사람과 대체하게 되겠죠. 근데 두세 직급 아래에 있는 어떤 잘 알려지지 않는 한국계 사람을 부른다. 그거는 그 자체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데미지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 정부를 계속 이제 끄집어내서 인계지 시키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한국 상황을 네,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내년 대선까지. 네, 그래서 한국에서 과연 이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가져오게 될 폭발적인 동인이 폭탄이 뭐겠느냐를 미국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이 네. 무슨 정치적인 국민 성향의 변화 뭐 이런 정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제에서 그 폭발적인 정권 교체의 요인들이 오게 될 거다. 이번에도 보면 부동산이라는 데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LH 공사 그 결정적인.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의식 변화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옛날처럼 이제 부패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네, 특히 보수 세력의 수준이나 실력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다면 결국 경제적 데미지가 이 정권을 강타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무능한 정권이 그야말로 무기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정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정권은 절대로 그냥 찍어줘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면서 가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치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치밀한 미국 사람의 정보와 분석 이런 거는요. 영화에서나 있고 실제로는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 얼마 전에 미국 대사관에 지금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고서가 나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 보고서 낸 사람 질타를 해 마땅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뭐 보직 해임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뻔히 아는 결과인데 그걸 그렇게 조심스럽게만 했다 처리했다는 건 좀 믿기가 어려운 사실인데. 과거에 보면 네. 한국의 중요한 정치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여기 한국 대사관의 직원들 이런 정보 직원들 이런 쪽에서 엄청난 로비가 한국 정부에서 행해졌어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로비에 넘어가 가지고 이 일종의 이 선글라스를 끼고 한국 사태를 바라보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 직후에 그 들어온 직후에 그 국방성하고 그다음 국무성하고 거기에 이제 주요 관리들 한국 문제 다룰 주요 관리들 보면 굉장히 강성들로 포진됐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거기에 있던 그 FTT라고 그 민주주의 그 파운데이션 오브 재단이 예. 민주주의 재단인가? 민주주의 재단, 민주주의 수호재단이죠. 예. 그 디펜스 오브 디모크라시즈라고 거기에 이제 매튜 하라는 사람이 한국 관계에 논문을 많이 썼는데 이 양반은 이 시점에서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이제 미국이 의도와는 다르게 친중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계지 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그 발표한 그런 논문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소는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로만 계속 이제 지탱하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친북 종북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다고 할 경우에, 그럼 과거에 어떤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미국이 방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 이제 노심초사하고 뭔가 타결을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좋아라 하고 북한하고 중국에 더 가깝게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제 우리하고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 같은 길을 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 갖다가 끝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한국을 갖다 인계지 시켜가지고 중국과 북한으로 다 떼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한 바 있거든요. 설사 그것이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입장에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 핵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든지, 또는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노력을 계속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가 올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 우려를 나타내는 학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마이클 오한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책도 하나 쓴 것 같습니다. Art of War in the Age of Peace. 그러니까 평화 시기의 전쟁 수리라는 데 대한 책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국인데 중립국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민간 기구에서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는 아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이런 논문이나 그런 인터뷰 같은 게 많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지난번에 그 미 의회에서 대북 전단법에 대해서 청문회 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하원 그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레고리 믹슨가요, 흑인 출신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 마치 행정부의 어떤 수장처럼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강경론을 갖다 펴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국 행정부 의회 아마 이런 게 민간 연구기관, 언론 이런 게 아주 공고한 틀을 형성해서 북한과 한국 정부를 아마 동시에 압박을 구사하는 게 그나마 약간의 효과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승김이고 그 밑에 이제 부차관보가 그 박정현 정박이라고 정박 CIA 분석관도 한 인물이죠. 네. 그 여성분이 굉장히 한국의 상황을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한국 교포 중에서 미국 정부에서 일한 사람 중에서 한국의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여러 가지로 문 정권의 향후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내든지 그러지 않으면 아예 비워놓든지 하고 한국의 정보 라인들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현재 문재인 정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 정부가 뭔가 아주 그 크리티컬한 딜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절대 안 하겠죠. 그렇죠. 차기 정부가 어떤 그 협력 관계 유지할 건가 그걸 갖고 아마 장래를 보고 아마 청사진을 만들고 있을 건데 문제는 보수 정권이 탄생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아마 그 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만약에 섣불리 차기 어떤 한국 정부의 성격을 타진하는 그런 어떤 그 사적인 문제 또는 국내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노무현 시기의 어떤 그 잠수함 그 장갑차 사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꺼번에 어떤 반미 어떤 정서가 폭발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형들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나 그다음에 최근에 20, 30대 어떤 그런 그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게 아마 먹혀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가 궁극적으로 그 반일 정서를 통해서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그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고 또 앞으로 대선까지 시기에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 대사님 오늘 출연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